짝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음을 단숨에 가르고 공중으로 흩어지니 지나가던 행인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추고 시선은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난전 한복판, 굵은 동아줄을 손에 쥔 거구의 사내가 바닥에 엎드러진 짐승 같은 형체를 향해 가차없이 채찍을 내리치고 있었는데 그 매질 소리가 어찌나 살벌한지 듣는 이들의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다. 흙바닥에 처박힌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떡이 져 얼굴을 완전히 가렸고 걸치고 있는 옷가지라곤 구멍이 숭숭 뚫린 거적대기뿐이라 성별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사내는 붉게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그때마다 바닥에 쓰러진 작은 몸뚱이는 고통에 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저 움찔거리며 마른 낙엽처럼 파들파들 떨기만 할 뿐이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만석은 품 안에 고이 간직했던 엽전 꾸러미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을 주었고 그의 심장은 마치 방망이질이라도 치는 듯 쿵쿵거리며 귓가의 이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노비가 매를 맞는 흔한 풍경이 아니었으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처절한 단말마의 현장이었기에 만석의 발길은 쇠사슬에 묶인 듯 그 자리에 고정되고 말았다. 놈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을 향해 침을 꿰뺐더니 에이, 재수옴 붙었네. 인연이 사흘을 굶더니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집만 되는구나. 누가 단돈 단양 아니냥서 푸네라도 데려갈 사람 없소. 밤만 축내는. 식충인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게 라고 소리쳤다. 구경꾼들은 혀를 끌끌 차며 저런 송장 다 된 것을 돈 주고 사서 멋에 쓰나 차라리 갖다 버리는 게 낫지 하며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만석의 시선은 노예 상인의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에서 바닥에 널브러진 소녀의 앙상한 손목으로 옮겨갔는데 그 손목은 뼈 위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터진 살가죽 사이로 배어나온 검붉은 피가 메마른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 순간 만석의 뇌리에는 3년 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만석은 오늘이 바로 죽은 아내의 기일이라 1년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제사상에 올릴 배 한 알과 북어 한 마리를 사러 나온 길이었다. 그의 주머니 속 엽전 몇 채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자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으므로 이것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저 소녀를 외면하고 돌아서서 과연 죽은 아내가 기뻐할 제사상을 차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비수처럼 그의 양심을 찔러왔다. 아이고, 여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만석은 속으로 탄식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으나 소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보인 눈동자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살려달라는 애원 대신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멈추시오. 그 매질 당장 멈추란 말이오. 만석의 고함 소리에 채찍을 다시금 치켜들던 상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루한 행색의 만석에게 꽂혔다. 상인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위아래로 만석을 훑어보더니 뭐야 이거지. 같은 놈은 내 놈이 이 송장을 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하며 빈정거렸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보였는데 꼬깃꼬깃한 쌈지 안에 든 돈은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으나 상인의 눈에는 푼돈에 불과해 보일 것이 뻔했다. 만석은 짐짓 태연한 척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이 아이 몸값으로 이걸 주겠소. 단양은 안 되지만 지금 당장 죽어나갈 아이를 처리하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믿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오. 라고 말하며 엽전을 상인의 발치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상인은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주워 짤랑거리며 세어보더니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다. 허! 이 미친놈 보게. 제사 지낼 돈을 털어 송장을 사그래 좋다. 어차피 내 손에서 죽으면 재수만 없을 테니 내 놈이 데려가서 묻어주든 삶아 먹든 맘대로 해라. 상인은 소녀의 몸을 묶고 있던 포승줄을 거칠게 풀어 만석 쪽으로 걷어찼고 소녀는
힘없이 굴러 만석의 집신 앞에 툭 하고 떨어졌다. 주변에서는 퇴템 저 사람 미쳤군 미쳤어. 호라비 살림에 입 하나 더 늘려서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지만 만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소녀를 안아들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소녀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와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등에 소녀를 업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 만석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는 그가 방금 생명 하나를 건져 올렸음을 실감하게 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만석과 소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듯 핏빛으로 물들였다. 만석은 등 뒤에 소녀가 숨이나 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끔씩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때마다 색색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오 부인. 올해 제사상에는 배도 북어도 올리지 못하게 되었소. 대신 이 불쌍한 아이를 살리는 것이 당신 뜻이라 믿겠소. 만석은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으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초가 삼간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만석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방 안에 소녀를 눕히고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긁어보았으나 남은 것이라곤 쥐 오줌만 한 쌀알 몇 톨뿐이라 막막함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소녀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흙투성이 얼굴 사이로 드러난 소녀의 이목구비는 고통 속에서도 기묘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어 만석은 순간 숨을 멈추었다.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소녀가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만석을 응시했는데 그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 만석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그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소녀는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무어라 말을 하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만석은 황급히 물 한 바가지를 떠와 그녀의 입가에 흘려 넣었다. 물을 마신 소녀가 간신히 기운을 차리고 내뱉은 첫 마디는 감사의 인사도 고통의 호소도 아니었다. 어르신, 저밖에 다리 참 박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깨진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쇳소리가 섞여 있었으나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만석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서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만석은 이 소녀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고 자신이 오늘 장터에서 주워온 것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온 밤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만석과 소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이며 기묘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상 부부의 첫날 밤 풍경이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였으나 만석의 오두막을 둘러싼 괴이한 추문은 천리가 아니라 삽시간에 온 고울을 뒤덮어버렸으니 그 속도가 마치 마른 억새밭에 번지는 들불과도 같았다. 날이 밝자마자 만석이 물을 기르러 마을 우물가에 나타나자 아낙네들은 하던 빨래를 멈추고 쑥덕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눈초리들이 하나같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만석의 등짝을 곡곡 찔러대었다. 저기 보게 저 화상. 죽은 마누라 제사 지낼 돈으로 노름을 했나 술을 처먹었나 했더니 웬걸 다 죽어가는 거지. 계집을 사다가 안방에 모셨다지. 뭔가 춘삼이네. 어미가 빨래 방망이를 툭 던지며 목청을 높이자 옆에 있던 안악이 맞장구를 치며 혀를 끌끌 찼다. 말도 마시게. 그 계집 몰골이 귀신도 곡할 노릇이라더군.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는데 호라비가 되더니 양기가 부족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지.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은 만석의 귀를 뚫고 들어와 가슴을 후벼 팠으나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물동이만 채울 뿐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가 아무리 해명을 한들 굶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배부르고 등따스한 이들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만석이 물동이를 쥐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방 아랫목에 뉘어놓은 소녀는 간밤의 고열에 시달려 땀을 비오듯 쏟고 있었다. 식은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껍질이 일어나 있었으니
그 모습이 흡사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만석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붓고 어제 쥐 오줌만큼 남았던 쌀을 모조리 털어넣어 미음미음을 쑤기 시작했다. 장작이 부족해 마른 솔가지와 삭정이들을 긁어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동안 매운 연기가 부엌을 가득 메워 눈물이 핑 돌았으나 만석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부인 내 이 짓을 하고 있어.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래도 산 사람 목숨은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소. 당신도 저승에서 보고 있다면 잘했다 칭찬해 주구려. 만석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쌀죽을 바라보며 허공에 대고 넋두리를 늘어놓았는데 이는 죽은 아내에게 보내는 변명이자 스스로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주문과도 같았다. 정성껏 쑤어낸 미음을 식혀 소녀의 입에 숟가락으로 떠넣어 주려 했으나 소녀는 의식이 혼미하여 입조차 벌리지 못하고 흘러내리기만 할 뿐이었다. 만석은 애가 타서 자신의 낡은 무명 저고리를 찢어 물에 적신 뒤 소녀의 입술을 죽여주었고 행여나 체할까봐 자신의 입에서 씹어 으깬 밥알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주기도 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간호에 만석의 눈은 채막에 들어가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나 그는 잠시도 소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열을 식혔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자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소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기 시작했고 불덩이 같던 이마의 열기도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닷새째 되는 날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소녀가 기적처럼 눈을 떴을 때 만석은 쪽잠을 자다 놀라 깨어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깊은 심연 같던 그 검은 눈동자에 비로소 생기가 돌고 있음을 확인한 만석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살았구나. 살았어. 기운을 차린 소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쓰러져가는 오두막의 풍경과 외탄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만석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오랫동안 앓은 탓에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스르르 무너져 내렸고 만석은 황급히 그녀의 등을 받쳐주었다. 무리하지 말거라. 아직 몸이 성치 않다. 배가 고플 터이니 내 남은 죽이라도 데워 오마. 만석이 부엌으로 나가려 하자 소녀가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어 만석의 옷자락을 잡았다. 어르신, 물을 좀 주십시오. 씻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쇳소리가 섞여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호하기 그지없었다. 만석은 밥보다 씻는 것을 먼저 찾는 소녀가 기이하게 여겨졌으나 온몸이 오물과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으니 오죽 답답할까 싶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큰 가마솥에 물을 데워 낡은 나무통에 가득 채운 뒤 헛간 한 구석을 치워 소녀가 몸을 씻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소녀가 헛간으로 들어간 뒤 만석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헛간 안에서는 한참 동안 물기 얹는 소리와 살을 문지르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적막한 산골 오두막의 공기를 묘하게 긴장시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삐그덕거리는 낡은 문이 열리고 소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묵은 때와 피딱지를 벗겨낸 소녀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누워있던 그 흉물스러운 거지가 아니었다. 비록 만석의 헐렁한 무명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드러난 목선과 얼굴은 백자 바츠처럼 희고 고왔으며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이목구비는 붓으로 그려놓은 듯 정갈하고 기품이 흘러넘쳤다. 그것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하기 힘든 귀티가 서려 있어 만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정말 그 아이가 맞느냐? 만석이 더듬거리며 묻자 소녀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은인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 이름은 명주라 하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는 자태는 시골 안악의 그것이 아니라 마치 대갓집 규수의 법도처럼 우아하고 절도 있었다. 만석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이 장터에서 주워온 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진흙 속에 묻혀있던 보옥보유이었음을 직감했다. 명주는 씻고 난 뒤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 한구석에 굴러다니던 빗자루를 집어들더니 말없이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야무졌고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는 정갈하게 정돈되어 갔다. 만석이 놀라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뭘 하는 게냐 하며 말리려 했으나 명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람이 사는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하고 주인이 있는 집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 또한 이 집의 기운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주의 그 한마디는 만석의 뇌리를 강타했다. 가난과 상실감에 젖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의 오두막은 사실상 무덤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오자마자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질서를 논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명주는 부엌을 뒤져 남은 식재료를 찾아내더니 만석이 평소라면 버렸을 무청과 시래기를 다듬어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내왔다. 밥상머리에 앉은 만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목이 메어왔다. 아내가 죽은 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제대로 된 밥상다운 밥상이었다. 명주는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아 만석이 수저를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며칠 전의 공포와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총명하고 예리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어르신 식사를 마치시면 저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만석이 국을 한 술 뜨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의논이라니 내게 무슨 의논할 거리가 있다고. 명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러나 또렷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명주는 만석이 머슴살이를 하며 받아온 품삯이 얼마인지 집안에 남은 곡식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물었고 만석은 홀린 듯 그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하였다. 그녀는 셈을 할 줄 알았으며 글까지 깨우치고 있는 듯했다. 어르신, 남의 집 머슴살이로는 평생 입에 풀칠하기도 벅찰 것입니다. 제 눈에 보니 어르신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으나 그 힘을 쓰는 요령이 없어 헛힘만 쓰고 계십니다. 명주의 지적은 뼈가 있었고 정확했다. 만석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으나 명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머슴살이를 그만두십시오. 대신 저와 함께 장터로 나가셔야겠습니다. 만석은 기가 막혀 물었다. 장터라니 빈손으로 가서 무얼 한단 말이냐. 구걸이라도 하자는 게냐. 명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황금을 찾아낼 수 있는 법이지요. 명주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만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확고한 신념을 읽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거지 계집은 이제 만석의 초라한 오두막을 지휘하는 안주인이자 지략가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만석은 춘삼인의 어미가 저 화상이 드디어 미쳐서 계집 데리고 도망가려나 보다 라고 비웃는 소리를 뒤로 하고 명주와 함께 장터로 향했다. 명주는 누더기 같은 옷을 기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걸었으며 장터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좌판들을 살피고 다녔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생선 가게도 비단 가게도 아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폐물 배우 전 앞이었다. 깨진 그릇, 녹슨 쇠붙이 짝일은 집신들이 널려있는 그곳에서 명주의 눈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만석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멀뚱히 서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조선 팔도를 호령할 거상 부부의 첫 번째 비범한 행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관아에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낡은 문서 위에 찍히는 순간 만석의 심장은 마치 그 도장 아래 깔린 것처럼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놓인 것은 마을 사람들 누구나 귀신 들린 땅이라 부르며 침을 뱉고 지나가는 뒷산 자갈밭, 그 흉물스러운 야산의 매매 문서였다. 이방은 붓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자, 이제 이 쓸모없는 돌덩어리 사는 내놈 것이 되었다. 멀쩡한 놈마지기를 팔아 이런 불모지를 사다니 내 놈이 드디어 실성을 해도 단단히 했구나 하고 비아냥거렸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 품에 넣었는데 그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마치 천근만근 쇳덩이처럼 느껴져 다리가 후들거렸다. 곁에 서 있던 명주는 미동도 없이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이방에게 가볍게 목례를 올릴 뿐이었으나 만석의 눈에는 그녀의 꽉 담은 입술 끝에 서린 비장함이 보였다.
관아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복소는 가을바람보다 더 차갑게 만석의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저거 보라지 여우 같은 계집한테 홀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을 팔아먹고 돌산을 샀어.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마다 만석은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으나 앞서 걸어가는 명주의 꼿꼿한 뒷모습을 보며 간신히 발걸음을 옮겼다. 사실 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박은 전적으로 명주의 뜻이었다. 며칠 전 장터에서 폐물을 뒤져 푼돈을 모으던 명주가 어느 날 문득 만석의 소매를 끌고 그 버려진 야산으로 올라갔던 것이다. 잡초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해 붉은 흙과 날카로운 바위만 앙상하게 드러난 그곳에서 명주는 바닥에 엎드려 흙냄새를 맡고 계곡 틈새로 흘러내리는 탁한 물을 손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어르신, 이 산을 사야 합니다. 반드시 사야 합니다. 명주의 눈빛이 횃불처럼 이글거렸을 때 만석은 펄쩍 뛰며 반대했었다. 아니, 농사도 못 짓고 나무도 없는 이 돌산을 사서 무엇에 쓴단 말이냐. 우린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처지다. 그러나 명주는 단호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빛이 유독 뿌옇고 바위 틈에 낀 이끼의 색이 푸르다 못해 검은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기운이 숨쉬기 때문입니다. 제 안목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만석은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한 끝에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이 기이한 소녀의 직관에 남은 인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사를 감행한 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으니 그들은 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허름한 움막을 짓고 낮이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밤이면 추위에 떨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했다. 만석의 손바닥은 터져서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졌으며 명주 역시 고운 얼굴이 흙먼지로 뒤덮이고 손톱 밑이 새카맣게 물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그들을 돌산의 미치광이 부부라 부르며 혀를 찼다. 극센 멀쩡한 집 놔두고 산속에서 두더지 노릇이라니. 저러다 겨울 나기도 전에 얼어 죽지. 지나가던 나무꾼들이 던지는 조롱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힐 때마다 만석은 곡괭이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울분을 삼켰다. 아무리 파헤쳐도 나오는 것은 억세고 질긴 판뿌리와 쇳소리가 날 만큼 단단한 화강암 뿐이었고 그들이 찾는다는 보물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만석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고 때로는 명주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어느 날 밤 억수 같은 가을비가 쏟아져 움막의 천장이 새고 바닥이 진창으로 변하자 만석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명주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냐. 벌써 2달째다. 쌀독은 비어가고 내 몸은 부서질 것만 같다. 이 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돌덩어리뿐이란 말이다. 만석이 절망에 차소리치자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 애쓰던 명주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어르신 껍질을 깨지 않고 어찌 속살을 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곧 금방울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는데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만석의 가슴에 다시금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보상은 더욱 달콤하리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비는 그쳤으나 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만석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명주가 지목한 지점, 커다란 바위 아래 움푹 패인 곳을 향해 그는 기계적으로 곡괭이를 내리찍었다. 깡깡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안개 속으로 흩어지던 그때 퍽 하는 둔탁하고 낯선 느낌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찰기가 느껴지는 묵직한 진흙의 감촉이었다. 만석은 숨을 멈추고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겉흙을 걷어내자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백토 밭투였다. 이것은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언제 다가왔는지 명주가 구덩이 위에서 몸을 숙이며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치마폭을 아랑곳하지 않고 구덩이로 뛰어내려와 백토 한 줌을 쥐고 냄새를 맡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찾았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왕실에 진상하는 최고급 백자를 빚는 고령토 어랭투입니다.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구하기 힘든 최상품입니다. 만석은 멍하니 명주의 손에 들린 하얀 흙덩이를 바라보았다. 돌산이라 비웃음 당하던 이 땅 밑에 금보다 귀하다는 백자토가 무진장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명주가 백토층 아래 거무튀튀한 암석을 가리키며 흙 묻은 손가락으로 그 표면을 문지르자 빗물에 씻겨 내려간 바위 틈새에서 노란 광채가 번뜩였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백토가 품고 있는 이 맥을. 만석이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황금빛이었다. 가느다란 실핏줄처럼 암석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금맥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금이다. 금이야. 만석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다. 그는 주저앉아 엉엉 울며 금맥이 박힌 바위를 끌어안았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 마을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며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명주는 그런 만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르신. 하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을 준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초는 이 보물을 감당할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보다는 깊은 안도와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웃었다.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야산의 풍경은 어제와 똑같이 황량해 보였으나 이제 만석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비경보다 아름다운 황금의 산으로 보였다. 그러나 호사다마, 허시도모라 하였던가. 기쁨에 취해 있던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밤새 내린 비에 산사태가 났는지 확인하러 올라오던 사냥꾼 하나가 숲속 나무 뒤에 숨어 번뜩이는 눈으로 그들의 환호성과 금이라는 외마디 비명을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탐욕의 그림자가 독사처럼 그들의 발밑으로 스르르 기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만석과 명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움막 한가운데 놓인 백토 덩어리와 금광석 조각은 호롱불 아래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명주는 만석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어르신,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물은 숨길수록 빛이 나지만 그 빛은 나방뿐 아니라 독충도 불러 모으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땅을 파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이제 바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가난한 호라비가 아니었다. 조선 제1의 거상이 될 운명을 거머쥔 사내가 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두 사람은 두려움 대신 서로를 의지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준비하고 있었다. 버려진 땅의 비밀이 풀린 그날 밤, 운명의 수레바퀴는 굉음을 내며 거대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매우 쳐라. 저놈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질 때까지 기어이 저 입에서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불게 만들어라. 현감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에 메아리 쳤다. 딱 억굵은 물풀의 나무 곤장이 만석의 엉덩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형틀에 묶인 만석의 하반신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고 입가에서는 거품 섞인 핏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고 푸르렀으나 만석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토와 황금을 발견하여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던 그였으나 지금은 탐욕의 눈이 먼 현감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민 먹잇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냥꾼의 밀고를 들은 현감이 국유지인 산을 도적질하고 요망한 술수로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만석을 잡아들인 것이다. 이놈들아, 나는 죄가 없다. 그 땅은 내 돈 주고 산 내 땅이란 말이다. 만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쥐어짜듯 항변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더욱 매서운 매질 뿐이었다. 단상 위에 비스듬히 앉아 곰방대를 빨고 있던 현감은 기름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코웃음을 쳤다. 허허,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놈 같은 천한 상놈이 금맥이 흐르는 명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역죄인 것이다.
네가 순순히 문서를 내놓고 이 고을을 떠난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려 했거늘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구나. 현감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 시선은 만석의 목숨이 아니라 오직 땅속에 묻힌 황금에만 꽂혀 있었다. 만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문서를 내주면 명주와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갈 것이며 저 탐관오리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는 생각에 죽어도 입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고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형장 안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포졸들의 몽둥이질이 멈추고 현감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향하자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명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에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고 얼굴에는 화기 하나 없었으나 그 자태는 마치 상복을 입은 왕비처럼 엄숙하고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흙이 묻은 붉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는데 명주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틀에 묶인 만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피투성이가 된 만석을 본 그녀의 눈매가 순간 가늘게 떨렸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현감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뻣뻣이 들었다. 어라, 저것은 그거지 계집 아니더냐. 이방이 비아냥거리며 나서려 하자 명주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물러거라. 내 오늘 사또께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 제발로 찾아왔다. 억울한 백성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이 고을의 법도란 말이냐. 현감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하하하 맹랑한 계집이로고 내 서방이 매맞아 죽는 꼴을 보니 너도 저승길 동무가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여봐라. 전년도 당장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명주는 품에 안고 있던 붉은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내 몸에 손대기 전에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요. 이것을 보고도 나를 칠 수 있다면 그때는 내 목을 내놓으리다. 그녀의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살기등등하여 포졸들은 주춤거리며 물러섰고 호기심이 발동한 현감은 턱짓으로 이방에게 보자기를 풀어보라 시켰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눈이 부시도록 하얀 백토 덩어리와 그 옆에 놓인 누런 종이 한 장이었다. 현감은 그저 흙덩어리인 것을 보고 코웃음을 치려 했으나 그 흙의 빛깔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일반 흙이 아니라 왕실에서만 쓴다는 최상품 백자토 바츠두였다. 명주는 현감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옛길을 박듯 입을 열었다. 사또께서는 저 땅에서 황금이 나온다는 소문만 듣고 탐을 내셨겠지만 사실 그 산이 품고 있는 진짜 보물은 바로 이 백토입니다. 이것은 도하서 화원들도 구하기 힘들다는 천하제일의 고령토요. 제가 이미 이 흙의 견본과 함께 이 땅을 나라에 바쳐 왕실 도자기를 굽는 관요 관열로 쓰게 해달라는 상소문을 한양의 사헌부로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주의 거짓말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아직 상소문을 보내지는 않았으나 저 종이는 그녀가 밤새 먹을 갈아 쓴 가짜 상소문 초안이었다. 그러나 현감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뭐라고 나라에 바친다고. 현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만약 저 땅이 왕실에 진상될 예정인 곳이라면 감히 일개 현감이 그 땅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능지처참을 당할 대역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황금을 탐내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감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 요물 같은 년이 어디서 공가를 치느냐. 네가 감히 한양까지 그런 줄을 댈 수 있을 리가 없다. 현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으나 명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당장 저를 치십시오. 허나 며칠 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와 진상을 조사할 때 사또께서는 왕실에 바칠 귀한 흙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로채려 했으며 그것을 고변하려던 백성을 때려 죽였다는 죄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황금 몇 덩이를 얻으려다 목이 달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주인을 인정하고 훗날 진상의 일조한 공을 인정받아 승차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협박이자 동시에 타협 아니었다. 명주는 현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그를 꼼짝 못하게 또참에는 덫을 놓은 것이다. 관아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현감의 입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현감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머리를 굴렸다. 저 계집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끝장이다. 설사 거짓이라 해도 저토록 당당한 태도를 보니 뒤에 무슨 배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게다가 백토의 질이 워낙 좋아 정말로 왕실에 진상될 만한 물건임은 분명해 보였다. 그는 결국 욕심을 거두고 보신버신을 택하기로 했다. 네, 내가 잠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나는 그저 국유지인 줄 알고 조사를 하려 했을 뿐 사리사욕을 채우려던 것이 아니다. 현감은 짐짓 헛기침을 하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풀어주어라. 그리고 저 흙이 정말 진상품으로 쓸만한지 잘 살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비겁한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황급히 만석의 결박을 풀었고 흙투성이가 된 만석은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다. 명주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만석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피비린내. 나는 만석의 몸을 감싸 아는 명주의 하얀 소복이 붉게 물들었으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만석의 상처를 지혈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만석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명주를 바라보았다. 눈앞의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이 구해준 가녀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여장부이자 난세의 영웅이었다. 명주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나 그 안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관아 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현감과 이방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관아 밖으로 나오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며칠 전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심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만석과 명주가 피투성이가 된 채 그러나 승리자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광경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은 단순히 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것이었다. 만석은 명주의 어깨에 기대어 절룩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 흐릿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통은 극심했으나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 그 땅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되었다. 명주의 기지와 배포 덕분에 그 척박했던 돌산은 이제 조선 팔도를 뒤흔들 부의 원천이 될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날 밤 만석은 끙끙 앓으면서도 명주의 손을 놓지 못했다. 명주는 밤새 만석의 상처에 약초를 지시겨 바르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호롱불 아래 비친 명주의 얼굴은 지쳐 있었으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어르신, 이제 흙을 팔아 돈을 벌고 금을 캐어 기반을 닦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오늘의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만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말은 곧 법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그날의 사건은 두 사람을 단순한 부부 이상의 생사를 함께한 동지 동지로 묶어주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뿌리가 내리는 법.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찬란하게 빛날 영광의 날들 뿐이었다. 화르륵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거대한 불길이 가마의 입구로 빨려 들어가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만석의 영지개 띠 안에는 수십 개의 가마가 용이 꿈틀거리듯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한겨울의 찬바람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뜨거웠다. 수백 명의 도공과 일꾼들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분주히 오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는 활기가 넘쳐 흘렀다. 5년 전 척박한 돌산이라 손가락질 받던 이곳은 이제 조선 최고의 백자를 생산하는 요람이자 산 아래 묻혀있던 금맥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황금의 땅으로 변모해 있었다. 만석은 비단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언덕 위에서 그 장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선 예전에 쭈그러진 빈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대신 수천 명의 식소를 거느린 대인달엔의 풍모와 여유가 흐르고 있었다. 어르신, 이번 가마에서 나온 그릇들의 빛깔이 가히 환상적입니다. 마치 옥을 깎아 만든 듯 투명하고 영롱하여 한양의 시전 상인들이 웃돈을 얹어서라도
모조리 가져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집사주씨가 달려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하자 만석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기적은 명주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흙과 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이름난 도공들을 불러 모아 최고의 기술을 전수받게 했으며 캐낸 금으로 무역선을 띄워 중국과 외국에까지 판로를 개척했다. 만석내 백자는 명주요 민주가라는 낙관이 찍혀 왕실은 물론이요 저 멀리 바다 건너 이국 땅의 귀족들에게까지 팔려나갔다. 재물은 강물처럼 흘러들어와 창고가 차고 넘쳐 이제는 돈을 세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명주는 화려한 비단옷이나 값비싼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무명옷을 즐겨 입고 직접 장부를 꼼꼼히 살피며 일꾼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재물은 똥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썩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어 만물을 살리는 법입니다. 명주가 입버릇처럼 하던 이 말은 만석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그가 졸부의 오만함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게 해주는 단단한 맴이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해 조선 팔도에 끔찍한 대흉년이 들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여름에는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남은 곡식마저 모조리 갉아먹었다. 가을이 되었으나 추수할 것이 없어 백성들은 초근 목피, 적근 무피로 연명하다가 그마저도 떨어지자 흙을 파먹고 죽어나갔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파는 참혹한 지옥도가 펼쳐졌다. 다른 부자들과 지주들은 이때다 싶어 창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쌀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폭리를 취하려 들었다. 쌀 한 경박에 논 몇 마지기를 내놓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에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으나 배고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만석의 집 대문 앞에도 뼈만 남은 유랑민들이 몰려와 밥 한 술만 달라고 애원하는 통곡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만석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창고에 쌓인 곡식은 자신들의 식솔이 몇 년을 먹고도 남을 양이었으나 저 수많은 굶주린 입들을 다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게다가 주변의 다른 부자들은 만석이 네가 쌀을 풀면 쌀값이 떨어져 우리까지 손해를 본다며 은근한 협박을 해오고 있었다. 만석이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이고 있을 때 명주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옅은 주름이 잡혔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다. 서방님. 명주는 이제 그를 어르신이 아닌 서방님이라 불렀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가던 거지였고 서방님은 제사 지낼 돈을 털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서방님이 구한 것은 저 하나였으나 지금은 수천 수만의 생명을 구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감당 못할 불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명주의 말에 만석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3년 전 죽은 아내의 제사상에 배 하나를 못 올릴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가난한 시절 자신은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쌀독이 가득 찬 지금 오히려 잃을 것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만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말이 맞소. 내 잠시 귀신에 홀렸던 모양이오. 이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다 내어놓읍시다.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풀어서 내 눈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합시다. 만석의 호령이 떨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과 곡간문이 활짝 열렸다. 와, 대문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삶으로 돌아온 이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만석과 명주는 하인들을 시켜 마당에 거대한 가마솥 수십 개를 걸고 죽을 쓰게 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심리 밖까지 퍼져나가자 숨만 붙어있던 사람들도 기어나와 줄을 섰다. 만석은 직접 국자를 들고 죽을 퍼주며 외쳤다. 마음껏 드시오. 배가 터지도록 드시오. 내 창고가 비기 전에는 누구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 명주는 헐벗은 아이들에게 광목천을 끊어 옷을 지어 입히고 병든 노인들을 위해 약재를 내어주었다. 그들의 선행은 단순히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이고 계속되었으며 만석 내 곡간이 바닥을 드러내자
그들은 금광에서 캔 금덩어리를 팔아 다른 지방에서 쌀을 사들여와 구휼주슈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들을 만석 부자가 아니라 만석보살, 명주 관음이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절을 올렸다. 주변의 탐욕스러운 부자들도 백성들의 민심이 만석에게로 쏠리고 관아에서도 그들의 공덕을 치하하자 마지못해 쌀을 내놓기 시작했다. 실로 한 사람의 선의가 세상을 움직인 것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만석과 명주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뒷산 언덕에 지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는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넘실거렸고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그 척박했던 돌산은 이제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고 만석의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수십 채가 어우러진 거대한 저택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노부부의 앞에는 화려한 술상 대신 소박한 찻상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만석이 찻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저 아래 장터에서 당신이 내 등 뒤에 엎여 숨을 헐떡이던 그날 말이오. 명주가 고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서방님의 등은 참으로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지요. 만약 살아난다면 이 사람을 위해 내 남은 생을 다 바치겠노라고. 만석은 껄껄 웃으며 명주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허허 바친 것은 당신이 아니라나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남의 집 머슴이나 살다가 갔을 것이오. 당신은 내게 아내이자 스승이자 내 인생의 구세주였소. 만석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녹슬 엽전 한 뼘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그가 명주를 사올 때 치렀던 돈과 같은 종류의 엽전이었다. 고작 이 엽전 몇 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려. 참으로 기묘한 인연 아니오. 명주는 그 엽전을 받아들고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돈은 그저 쇠붙이일 뿐입니다.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서방님이 그날 저를 사는 데 쓴 돈은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측은지심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들의 흰 머리카락을 날렸고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었다. 그 달빛은 마치 만석과 명주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덕더처럼 어두운 곳 하나 없이 골고루 세상 만물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 팔도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그들이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창고 가득한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굶주린 자의 배를 채워준 기쁨, 헐벗은 자를 입혀준 보람, 그리고 죽는 날까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걸어온 아름다운 동행의 기억들. 그것이야말로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썩지도 않으며 저승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이었다. 어느 날 만석과 명주는 한날 한시의 거짓말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이 떠난 날 하늘에서는 서서 레이시로운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고 마을 사람들은 상복을 입고 십리밖까지 늘어서서 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묻힌 산을 보은산, 보은산이라 불렀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다. 가난한 호라비가 착한 마음 하나로 거지를 구하고 그 거지가 현모양처가 되어 집안을 일으키고 세상을 구했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주며 오래오래 남게 되었다. 바람이 불면 보은산의 대나무 숲이 사각거리며 마치 만석과 명주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처럼 들려왔다고 한다. 그것은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화의 노래였다.